야, 고기 언제 나와? 우리가 개냐 닭이냐? 백상훈의 거친 욕설이 평온했던 명순의 고깃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후 7시 저녁 장사가 한창인 시간이었죠. 평소라면 단골 어르신들의 웃음소리와 가족들의 담소가 어우러지는 따뜻한 공간이었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모서리 테이블에 자리 잡은 4명의 남자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있었거든요. 형님, 진정하세요. 최경태가 말렸지만 백상우는 이미 취기가 올라 있었습니다. 진정은 개뿔. 벌써 30분째 기다리고 있잖아. 김도윤은 주방에서 고기를 손질하며 밖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4살의 나이, 키 160cm의 여리여리한 체격이지만 강단이 있는 성격이었죠. 여리여리한 손으로 정육을 자르면서도 그녀의 움직임은 의외로 정교했습니다. 칼질 하나하나가 무척 정확했거든요. 도윤아, 저 사람들 좀 어떻게 안 될까? 어머니 이정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6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부지런한 그녀였지만 오늘은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제가 나가서 인사드릴게요. 도윤은 앞치마를 벗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특별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듯한 차분함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김명수는 불판 앞에서 고기를 뒤집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 좋은 날 왜 이런 일이. 6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한 그였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20여 년간 이 동네에서 고깃집을 운영해왔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시비를 거는 손님은 없었거든요. 사장님, 고기 좀 빨리 주세요. 임도영이 소주잔을 탁자에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36살의 나이에 온몸에 문신을 새기고 금목걸이를 두르고 있었죠. 스마트폰으로 자신을 찍으며 SNS에 올릴 사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도윤이 차분한 목소리로 사과하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백상우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비웃었어요. 미안하면 와서 술이나 좀 따라보던가. 사과는 개뿔, 고기나 빨리 가져와. 다른 손님들이 불편한 눈치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어르신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걱정스러워했어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거든요. 평소 도윤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성실한 아이인지 알고 있는 그들이었기에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고기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먹이 살짝 쥐어지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아버지 김명수만이 딸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저 녀석, 예전 그 눈빛이네. 명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군대에서 갓 전역한 도윤이 보여주던 그 특별한 긴장감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이쁘장하게 생긴 게 고기 좀 빨리 가져와. 백상훈이 도윤의 볼을 툭툭 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고깃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백상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순간 고깃집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어요. 대신 천천히 주방으로 돌아가 고기를 접시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평소보다 더욱 정확해졌죠.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시하냐? 백상훈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술에 취한 그의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형님, 그냥 고기나 먹어요.
장성우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백상우는 이미 흥분 상태에 빠져 있었거든요. 아니야, 이 여자가 우리를 무시하고 있어. 최경태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9살의 나이에 과거 싸움꾼 출신답게 어깨가 넓었어요. 도윤아, 그냥 들어가 있어. 이정숙이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평온해서 더욱 무서워 보였어요. 김명수는 불판 앞에서 고기를 뒤집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군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전역할 때 받아온 훈장들과 표창장들이 이를 증명했어요. 곡이 나왔습니다. 도윤이 접시를 들고 조폭들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평소와 달랐어요. 더욱 조심스럽고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늦었잖아, 이 개새끼야. 백상훈이 접시를 받으며 도윤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고. 도윤은 백상훈의 손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손 놓으세요. 단 4글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감은 상당했습니다. 백상훈은 순간 주춤했어요. 도윤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달랐거든요. 하지만 곧 제정신을 차리며 더욱 거세게 손목을 잡았습니다. 뭐?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명령해? 임도영이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재밌겠는데? 시골 고깃집에서 벌어지는 진짜 리얼 액션. 그는 자신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신기했거든요. 평소 온순한 도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긴장감이 흘렀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손 놓으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이정숙은 가슴을 조이며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딸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놓으라고? 백상훈이 도윤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움직였어요.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백상훈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백상훈의 비명이 고깃집을 가득 채웠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거든요. 뭐야, 이 새끼가. 최경태가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이미 다음 동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왼손으로 백상훈을 제압한 채 오른손으로 최경태의 주먹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최경태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눕혔어요. 으악! 2명의 비명이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임도형과 장성우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 빠르게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뭐야 이거? 장성우가 벌벌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고깃집 손님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윤이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거든요. 야, 임마. 우리가 누군지 알아? 임도영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의 눈빛을 본 순간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거든요. 청우파 임도영이야. 우리 형님들한테 이러면 가만 안 둬.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백상훈과 최경태를 바닥에 눕힌 채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의 움직임에는 일말의 서두름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예상 범위 내인 것처럼 말이죠. 도윤아. 김명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딸이 너무 멀리 간 것은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도윤은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서 흘러나오는 압박감은 상당했습니다. 장성우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형님들한테 연락해야겠어. 하지만 도윤이 한 걸음 다가가자 그는 손을 멈췄어요. 전화 끊으세요. 단 5글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엄청났습니다. 장성우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뭔지 정말 모르시나요? 도윤이 처음으로 길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욕하고 손님들 앞에서 행패 부리고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백상훈이 바닥에서 신음하며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아나, 이 여자가 감히. 하지만 도윤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누르자 백상훈은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 가벼운 터치에도 엄청난 힘이 들어 있었거든요. 언어부터 고쳐야겠네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정숙은 한편으로는 걱정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도윤은 처음이었거든요. 고깃집 손님들 중 한 명이 몰래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예비역 소령 출신인 박철수였어요. 그는 도윤의 움직임을 보며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저 친구, 보통 사람이 아니야. 박철수는 오랜 군 생활 경험으로 도윤의 정체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어요. 저런 제압 기술은 일반적인 군대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형님, 우리 그냥 가요. 최경태가 간신히 일어나며 백상훈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백상훈은 자존심이 상했어요. 가긴 뭘 가. 이 새끼 혼내주고 가야지.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그보다 빨랐어요. 순식간에 백상훈의 손목을 잡고 뒤로 비틀었습니다. 으악! 백상훈이 다시 한번 바닥에 엎어졌어요. 이번엔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위험한 것 가지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도윤이 차분하게 말하며 백상훈의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놀라며 탄성을 질렀어요. 어머나, 칼까지 가지고 다녔네. 상황이 심각해지자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임도영과 장성우는 이제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어요. 도윤의 실력이 자신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우리 잘못했어요. 장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표정이었어요. 잘못했다고요? 도윤이 천천히 장성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께 사과부터 하세요. 장성우와 임도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압박감 앞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두 사람이 김명수와 이정숙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제대로 사과하세요. 무릎 꿇고. 임도영이 반발하려고 했지만 도윤의 눈빛을 보자 말을 삼켰습니다. 결국 4명 모두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고깃집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이 장면을 지켜보며 경악하고 있었어요. 평소 조용하던 도윤이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김명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이 자랑스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됐어요. 이 아이가 정말 어떤 일을 했던 걸까? 그는 딸의 과거가 궁금했습니다.
군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이런 실력을 갖게 된 걸까요? 이정숙은 눈물을 훔치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아, 고생 많았구나. 그녀는 딸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알 것 같았어요. 평소 조용한 성격이 참을성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엄마, 괜찮아요. 도윤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고깃집 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어왔어요.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젊은 경찰관 2명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이 예상과 달랐어요. 조폭들이 바닥에 무릎 꿇고 있고 도윤은 차분하게 서 있었거든요. 어떤 일입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백상훈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경찰관님, 저 새끼가 우리를 폭행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경찰관님. 저 사람들이 먼저 시비 걸었어요. 맞아요. 도윤이는 정당방위였습니다. 박철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경찰관님, 저는 예비역 소령 박철수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지켜봤는데 저 아이는 정당방위를 한 것뿐이에요. 그는 도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칼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박철수가 도윤에게서 받은 접이식 칼을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경찰관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칼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네, 그리고 저 여성의 움직임을 보니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특수부대 출신이신가요? 그의 질문에 고깃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집중됐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출신입니다. 그 말에 고깃집 안이 술렁였어요. 손님들은 모두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707? 진짜 707이라고? 우와, 그럼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조폭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특히 백상우는 자신이 누구와 싸우려고 했는지 깨달았어요. 707 특수임무단이라면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였거든요. 경찰관들도 놀라며 도윤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정당방위로 보는 게 맞겠네요. 젊은 경찰관이 동료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정당방위라고요? 말도 안 돼. 백상훈이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달리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707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거든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하지 않았다고요? 경찰관이 백상훈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 칼은 뭡니까? 왜 칼을 가지고 다니죠? 백상훈은 할 말이 없었어요. 접이식 칼을 가지고 다닌 것만으로도 이미 불법이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증인들이 당신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손님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고깃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폭들의 잘못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었어요. 경찰관님, 저도 처음부터 봤는데 저 사람들이 먼저 욕설하고 폭력 썼어요. 단골 할머니가 나서서 증언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저런 양아치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평소에 정말 예의 바른 아이예요.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우리한테도 항상 정중해요. 저 사람들이 와서 분위기를 망쳤어요. 임도영이 급하게 스마트폰을 꺼내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영상 찍은 게 있어요. 저 새끼가 우리를 먼저. 하지만 박철수가 그보다 빨랐어요. 저도 영상 찍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요.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경찰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이는 계속 참고 있었어요. 정말 마지막 순간에 정당방위를 한 거예요. 경찰관이 영상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상에는 조폭들이 욕설하고 도윤을 먼저 밀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명백한 정당방위네요. 경찰관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칼을 휘두른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백상훈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상황이 완전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최경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었거든요. 우리 그냥 가요, 형님. 장성우도 백상훈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백상훈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야, 우리가 청우파인 거 알지? 가만 안 둘 거야. 그 말에 고깃집 안이 다시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청업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도윤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협박하시는 건가요? 경찰관들이 백상훈을 주목했어요. 공공장소에서 조직 이름을 거론하며 협박하는 것도 명백한 범죄였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백상훈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협박죄까지 추가되겠네요. 경찰관이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이정숙이 도윤에게 다가가서 소리쳤습니다. 도윤아, 괜찮니? 다친 데는 없고? 네, 걱정 마세요. 전혀 다치지 않았어요. 그의 미소를 본 손님들이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김명수는 딸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딸이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도윤아, 아버지가 몰라서 미안하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도윤의 대답에 고깃집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고요? 박철수가 도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같은 군인 출신으로서 도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냥 부모님 도와드리며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도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감이 스며 있었어요. 아마도 군 복무 시절에 힘들었던 기억들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들이 조폭 4명을 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칼소지, 협박, 영업방해까지. 죄목이 꽤 많네요. 젊은 경찰관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백상훈은 마지막까지 불만을 표출했어요. 야, 이거 끝난 게 아니야. 우리 조직에서 가만 안 둘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님들이 비웃기까지 했어요. 저런 양아치들이 조직이라고 하네. 707 앞에서 무슨 조직이야. 조폭들이 연행되고 나자 고깃집 안이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도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거든요. 도윤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한 손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707이면 정말 최고 중에 최고 아닌가요? 다른 손님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워 보였어요. 그냥 예전 일입니다. 지금은 평범한 고깃집 딸이에요. 그가 겸손하게 말했지만 손님들의 관심은 식지 않았습니다. 박철수가 나서서 분위기를 정리했어요. 여러분, 도윤 씨가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그는 도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군인이었으니까 마음을 이해해요. 조용히 살고 싶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도윤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누군가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임도영이 찍었던 영상도 이미 인터넷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였지만요. 어머, 이거 봐. 벌써 조회수가 10,000명이야. 한 손님이 휴대폰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용히 고기만 굽던 여자 알고 보니 707 특수부대 전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가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정숙이 딸의 표정을 보고 걱정됐습니다. 도윤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하지만 도윤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김명수는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이제 다들 고기 드세요. 오늘 서비스로 더 구워드릴게요. 손님들이 박수를 치며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윤에 대한 궁금증은 가시지 않았어요. 도윤 씨, 707에서 몇 년 근무하셨어요? 어떤 작전에 참여하셨나요? 정말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셨나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박철수가 다른 손님들을 말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군사기밀일 수도 있어요. 묻지 마세요. 그제서야 손님들이 조금씩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도윤에 대한 관심과 존경심은 더욱 커졌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고깃집 딸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영웅이 되어버린 거죠.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처럼 이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고깃집 앞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라면 한적해야 할 오전 시간인데 벌써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도윤이 당황하며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은 모두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영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딸, 이게 무슨 일이니? 김명수도 놀라며 물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정숙이 휴대폰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 어젯밤 올라간 영상이 순식간에 화제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진짜 멋있다. 이런 게 진짜 군인이지. 양아치들 혼내주는 거 시원하다. 대부분 도윤을 칭찬하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심 받고 싶지 않았는데 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평범한 삶을 원했던 그에게는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웠어요.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기, 어제 그 영상의 주인공이세요? 정말 707 출신이신가요?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대신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김명수와 이정숙이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아, 네. 저희 딸이 좀 부끄러워해서요. 이정숙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관심은 식지 않았어요. 어머님,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이런 딸을 두셔서 얼마나 든든하세요. 우리나라에 이런 영웅이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칭찬이 쏟아졌지만 정작 당사자인 도윤은 괴로워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왔어요. 영상 보고 꼭 와보고 싶었어요. 대전에서 운전해서 왔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고깃집은 순식간에 10,000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갔어요. 이런 관심이 전혀 달갑지 않았거든요. 오후에는 기자들까지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입니다. 인터뷰 좀 해주세요. SBS에서 왔습니다. 잠깐만 이야기 나눠요. 도윤은 뒷문으로 피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군 복무 시절에 힘들었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주목받는 것이 싫었거든요. 김명수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조용히 살고 싶어 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기자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잠깐만이라도 얼굴만 보여주세요.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해요. 이정숙은 딸이 걱정됐습니다. 도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네, 엄마.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도윤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사람들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깃집 주변에는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혼자 밖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변할 줄이야. 그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평범한 삶을 꿈꿨던 그녀에게는 너무나 큰 변화였어요. 박철수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도윤 씨, 힘드시죠? 네. 이런 관심은 원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어제 일은 정말 멋있었어요. 박철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악한 사람들이 처벌받았어요. 도윤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런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몰려들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고깃집에는 여전히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도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진짜 팬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도윤 씨, 오늘도 왔어요. 단골이 된 손님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도윤도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처음처럼 피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말수는 적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도윤이 간단하게 인사하며 고기를 서빙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김명수와 이정숙은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딸이 힘들어할까봐 걱정되기도 했어요. 도윤아, 정말 괜찮니? 이정숙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조금씩 상황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모두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히려 대부분은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이가 도윤 씨 영상 보고 꿈이 생겼대요.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커서 나쁜 사람들로부터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다고 하네요. 도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박철수는 이제 완전히 단골이 되었어요. 도윤 씨, 어제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요? 그 조폭들 구속됐대요. 여러 죄목으로요. 박철수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동네가 훨씬 평화로워졌어요. 실제로 그 일 이후 주변에 있던 다른 양아치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도윤의 실력을 본 후에는 아무도 이 동네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어요. 저녁 장사를 마치고 도윤은 혼자 밖에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상쾌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는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평범하게 살고 싶어 했던 건 맞지만 때로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도윤아, 아버지 김명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뭐 생각하고 있니? 그냥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봤어요. 도윤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옳은 일을 했어. 김명수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자는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도윤은 더 이상 그냥 고깃집 딸이 아니었어요. 이 동네의 평화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고깃집 앞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조용히 고기 굽는다고 약한 사람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웃으며 간판을 구경했어요. 도윤도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어요. 평범함 속에서도 때로는 특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나쁘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고깃집에서는 오늘도 맛있는 고기 냄새가 퍼져나왔어요. 도윤은 평소처럼 조용히 고기를 구웠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언제든 필요하다면 다시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조용하지만 강한 여자 김도윤의 아줌마, 청소가 일이라면서 이런 것도 못해요? 젊은 여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커피 찌꺼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쓰레기통이 68세 노인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밑바닥은 원래 이런 냄새가 나죠? 한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걸레를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숙한 곳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번뜩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일입니다. 조용히 대답하는 그녀의 점퍼 주머니 속에서 무음으로 작동 중인 작은 기기가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소부 아줌마가 누구인지, 왜 이런 모욕을 감수하며 이곳에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간은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적한 주택가, 전통 한옥을 현대식으로 개조한 집에서 은은한 향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넓은 거실 한편에 정성스럽게 마련된 제단 앞에서 한경자가 조용히 제사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하고 손놀림은 여전히 민첩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걸친 그녀의 모습에서는 오랜 세월 사업을 이끌어온 여성 경영인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민우도 35이 됐어요. 경자는 남편 한상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경자에게는 여전히 가장 든든한 상담 상대였습니다. 무엇보다 아들 문제에 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결혼할 때가 됐죠. 그런데 이 아이가 또 어떤 아가씨를 데려올지 모르겠어요. 경자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몇 년 전 민우가 만났던 여자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교양 있고 점잖아 보였지만 알고 보니 경원식품의 상속자라는 것만 노리고 접근한 여자였습니다. 민우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의 상처받은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아들의 모습을 떠올리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자는 재빨리 표정을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제사상의 촛불을 정리하고 향로의 재를 깔끔하게 치우면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엄마, 집에 계셨구나. 민우가 환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키 180cm의 단정한 체격에 온화한 인상을 가진 그는 어머니를 닮아 착한 성품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경원식품의 실무이사로 일하며 성실하게 회사를 꾸려가고 있었지만 사람을 믿는 마음이 너무 순수한 것이 경자의 고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똑 닮은 성격이었습니다.
아버지 제사 뒷정리하고 있었어. 저녁은 먹었니? 네, 회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먹고 왔어요. 민우는 정장 재킷을 벗으며 아버지의 영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잠시 묵념을 올린 후 어머니 곁에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설렘이 그의 얼굴에 묻어났습니다.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버지께도 좋은 소식 전해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일찍 들어왔어요. 경자의 가슴이 순간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의 표정과 말투에서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이런 표정을 지을 때면 언제나 큰일이 생기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렸을 때였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인데? 엄마, 사실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민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결혼하려고요. 민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경자는 순간 놀랐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래, 언제부터 만났는데? 반년 정도 됐어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민우가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나라는 분이에요.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봉사활동에서 처음 만났는데 첫인상부터 정말 좋았어요. 민우의 눈빛이 사랑에 빠진 남자 특유의 반짝임으로 가득했습니다. 경자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과 혹시나 하는 걱정이 머릿속에서 교차했습니다. 봉사활동이라고 했니? 네, 부산 대병원에서 하는 소아병동 봉사활동이요. 이나 씨도 거기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정말 사랑스럽게 대하시더라고요.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분명 좋은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어느 정도 규모인가? 리나 디자인이라고 꽤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SNS도 많이 하시고 인플루언서로도 활동하고 계세요. 나이는 32이에요. 저보다 3살 어리죠. 민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이나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 여자는 세련된 외모에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예쁘죠? 성격도 정말 좋아요. 항상 밝고 긍정적이에요. 경자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 민우를 상처 입혔던 그 여자도 이렇게 세련되고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니?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시간이 필요한 법인데. 경자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달라요, 엄마. 진짜로요. 제가 이나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편하네요.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 주시거든요. 있는 그대로? 네, 저를 경원식품 후계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서민우라는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처음에는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거든요. 민우의 확신에 찬 말투를 들으며 경자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몇 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민우는 이렇게 확신했었습니다. 엄마도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나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래, 언제 한번 집에 데려와라. 내가 직접 봐야겠다. 정말요? 이나 씨가 엄마를 뵙고 싶어 했거든요. 다음 주말에 모셔올게요. 민우가 기뻐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가볍게 인사한 후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마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 것 같았습니다.
경자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고 제단의 향 냄새만이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11시 경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은은한 촛불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의지가 강한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우 또 결혼한다고 하네요. 이번엔 정말 괜찮은 아이였으면 좋겠는데. 경자의 목소리는 걱정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민우를 잘 키우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시키겠다고 했던 그 약속 말입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겠어요. 이 아이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지 또다시 상처받게 할 수는 없거든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아들이 상처받게 놔두지 않겠다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여자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내겠다고. 다음 날 새벽 5시 경자는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 입던 고급 정장 대신 회색 청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고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이 오히려 서민적인 친근감을 자아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경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런 일까지 하게 되네요. 남편의 영정에 작별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선 경자는 부산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손에는 빗자루와 걸레 그리고 각종 청소용품이 담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해운대에서 시내까지 가는 버스에서 경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넘게 사업을 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었습니다. 특히 아들의 앞날이 걸린 문제라면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빌딩 앞에서 경자는 내렸습니다. 25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로비는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값비싼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분명 자부심이 클 것 같았습니다. 건물 지하로 내려가자 관리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경자는 며칠 전 최 과장을 통해 미리 알아본 청소업체에 연락해서 임시 직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물론 신분은 철저히 숨겼습니다. 아,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관리사무소에서 나온 중년 남성이 경자를 반겼습니다. 그는 김주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일 첫날이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빌딩은 대부분 사무실이고요. 특히 조심해야 할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김주임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층별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회사들이었지만 14층에 대한 설명에서 경자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14층 리나 디자인은 특히 까다로워요. 사장님이 젊은 여자분인데 청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 조심하세요. 리나 디자인이요? 네,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예요. 요즘 SNS로도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경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바로 그곳이 아들의 예비 신부가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그럼 저는 14층부터 시작해 볼까요? 괜찮으실까요? 다른 층부터 해보시는 게 좋을 텐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다 해야 할 일이니까요. 14층에 도착하자 리나 디자인이라는 세련된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벽면에는 각종 디자인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젊은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복도의 바닥을 쓸고 걸레로 닦았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직원들이 인사를 건네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두들 바쁜 듯 보였지만 그나마 예의는 지키는 편이었습니다. 오전 9시쯤 엘리베이터에서 똑똑한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민우가 보여준 사진 속 그 여자, 바로 정인아였습니다. 이나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완벽하게 차려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 경자에게 머물렀을 때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기요. 이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네. 물자국 남기면 안 돼요. 바닥이 이탈리아산 대리석이거든요. 정말 비싼 거예요. 이나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첫인상이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앞은 특히 깨끗하게 해주세요. 고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청소할 때 소음 내지 마세요. 우리 직원들 집중하는데 방해되거든요. 이나는 연이어 지시사항을 내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건물 전체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행동했습니다. 경자는 묵묵히 듣고 있었지만 그녀의 태도에서 평소 성품이 어떤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참, 아줌마. 이나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 내부 청소할 때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기밀 문서가 많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나는 더 이상 말없이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경자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경자는 걸레를 꽉 쥐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나의 태도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봉사활동을 한다던 그 여자가 정말 맞나 싶었습니다. 적어도 지금 본 모습으로는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일까? 경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좋아한다던 여자의 실제 모습이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1시간 후 경자는 14층 청소를 마쳤습니다. 이나의 사무실에서는 여전히 바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가끔 이나의 큰 목소리가 섞여 있었는데 직원들을 다그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김 디자이너, 이거 다시 해요. 클라이언트가 만족할 수준이 아니에요. 네, 사장님. 그리고 박 실장, 오늘 미팅 자료 제대로 준비했죠?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네, 준비 다 됐습니다. 이나의 목소리는 권위적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존대를 받으면서도 자신은 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직원들이 진심으로 따를 리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나가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화려한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다른 층 청소를 위해 이동하는 척하며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아까 그 청소 아줌마가 또 왔네. 이나가 동행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경자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사장님, 새로 오신 분 같은데요. 그래도 제대로 교육받고 와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대충 청소하려고 해. 경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청소를 대충 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
하지만 참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고 나서 경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이나의 모습은 아들이 말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배려심 있다던 여자가 청소부에게는 이렇게 냉정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첫날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어. 경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루 본 것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첫인상이 크게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청소부로 일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경자는 14층에서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리나 디자인 사무실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웠고 누구도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사무실에서 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따위 디자인밖에 못해요? 초등학생도 이거보다는 낫겠네. 이나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복도에서 바닥을 닦고 있던 경자는 손이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이나가 한 직원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장님, 다시 수정해서 올려드릴게요. 젊은 남자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요. 이런 걸로 고객한테 어떻게 보여줘요? 우리 회사 망신만 시키겠네. 이나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일손을 멈추고 긴장한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밤까지 완성해서 내 책상에 올려놔요. 못하면 집에 가지 말고요. 경자는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직원을 다그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인격을 모독하듯 말하는 것은 지나쳤습니다. 10분 후 사무실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나가 또 다른 직원을 불러 세웠습니다. 박 실장, 어제 말한 클라이언트 미팅 어떻게 됐어요? 아직 연락이 안 왔습니다. 안 왔다고요? 제가 언제까지라고 했죠? 오늘까지라고 하셨는데. 그럼 왜 아직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박 실장이라고 불린 중년 여성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회사에서 가장 성실한 직원 중 하나로 보였는데 이나의 다그침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연락해 보겠습니다. 다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요. 그리고 안 되면 직접 찾아가세요. 경자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압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오랫동안 회사를 운영해왔지만 직원들을 이렇게 대한 적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씩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경자도 13층으로 내려가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그곳에서 같은 청소업체에서 일하는 박화영을 만났습니다. 박화영은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이 일을 10년 넘게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경자보다 10살 정도 어렸지만 현장 경험만큼은 훨씬 풍부했습니다. 언니 힘드시죠? 화영이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요. 왜요? 14층 리나 디자인 때문에 그래요. 거기 사장 정말 까칠하거든요. 화영은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여자 남자친구 앞에선 천사예요. 우리한테는 악마죠. 남자친구가 있어요? 경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민우를 말하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네, 얼마 전부터 자주 와요. 정말 잘생기고 점잖은 분이던데 그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목소리도 달콤하게 하고 웃는 것도 천사같이 해요. 화영의 말을 들으며
경자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역시 민우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안 계실 때는 정말 무서워요.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같은 청소부한테는 더 심해요. 어떻게요? 말투부터가 달라져요. 마치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것 같아요. 화영의 말에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며칠 동안 직접 경험한 바였습니다. 언니도 조심하세요.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우리한테 화풀이 하거든요. 점심을 먹고 오후 2시쯤 경자는 다시 1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위해서였습니다. 복도에서 이나와 마주쳤는데 그녀는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나는 경자를 보더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줌마, 네, 나 건드리지 말아요. 다칠라. 이나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자담배 연기를 경자 쪽으로 뿜으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여긴 금연구역이에요. 경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이나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규칙이에요. 그녀는 더욱 큰 연기를 뿜으며 경자 곁을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경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오후 3시 경자는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이나의 목소리가 또다시 들렸습니다. 김대리, 이게 뭐예요? 컬러 배치가 완전히 엉망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할 시간에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그랬어요? 이렇게 일하면 언제 우리 회사가 발전해요? 이나의 꾸짖음은 끝이 없었습니다. 경자는 화장실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김대리라고 불린 젊은 여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실수하면 월급에서 깎을 거예요. 알겠어요? 네, 사장님. 경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직원을 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경영 방식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가 저런 모습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경자는 청소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나가 사무실에서 나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만날까요? 이나의 목소리가 순간 달콤해졌습니다. 아까까지의 날카로운 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경자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럼 7시에 해운대에서 만나요. 맛있는 거 먹어요. 전화를 끄는 이나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경자를 보더니 다시 차가운 표정이 되었습니다. 아줌마, 내일부터는 좀 더 일찍 와요. 아침에 직원들 오기 전에 청소 끝내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 안은 특별히 조심해서 청소해요. 중요한 자료들이 많거든요. 이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경자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경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본 이나의 모습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보, 정말 큰일 났어요. 저 아이가 우리 민우를 완전히 속이고 있어요. 경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은 정말 차가운 사람이에요. 직원들을 저렇게 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겠어요? 경자는 이나의 이중적인 모습을 생각하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특히 민우 앞에서만 보이는 가짜 모습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자세히 지켜봐야겠어요. 저 아이의 진짜 모습을 확실하게 알아내서 민우에게 보여줘야겠어요. 경자의 마음속에서 결심이 단단해졌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자는 평소보다 일찍 14층에 도착했습니다. 이나가 요구한 대로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청소를 마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 6시 30분 건물은 아직 조용했고 대부분의 사무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리나 디자인 앞 복도를 청소하면서 경자는 어제 본 이나의 모습들을 떠올렸습니다.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 자신에게 보인 오만함, 그리고 민우와 통화할 때의 갑작스러운 변화.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 같았습니다. 오전 9시쯤 직원들이 하나둘씩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제 야근을 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이나에게 꾸짖음을 들었던 김 디자이너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경자는 복도 한편에서 조용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덕분에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10시쯤 이나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오늘도 완벽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명품 코트에 하이힐, 그리고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자를 힐끗 보더니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직원들,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있는 거 알죠? 실수하면 안 돼요. 이나의 목소리가 사무실에서 들렸습니다. 직원들의 대답 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경자는 화장실 청소를 위해 이동했습니다. 14층 화장실은 사무실과 가까워서 종종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히 전화 통화는 더욱 잘 들렸습니다. 오전 11시쯤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이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받는 듯 했습니다. 공용 복도라 통화가 층 전체에 울릴 정도로 컸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작았습니다. 경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잘 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나가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 사람 외아들이래요. 상속받을 것도 많대요. 경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표현이 신경 쓰였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모르고 있어요. 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나의 목소리에 묘한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해하는 듯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고요. 결혼만 하면 평생 편하잖아요. 그 순간 경자의 몸이 굳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아들 민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외아들, 상속,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만 하면 평생 편하다는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업도 꽤 크다고 하더라고요. 식품 유통업체라던데 경원식품이라고 부산에서는 꽤 유명한 곳이래요. 경자는 화장실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자신의 회사 이름까지 나오는 것을 들으니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네, 어머니 혼자 키웠대요. 그래서 더 애지중지하나 봐요. 아들 바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나의 목소리에는 조롱하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 하나 모시는 거 어렵지 않죠. 돈 많은 시어머니면 더 좋고요.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경자는 재빨리 주워들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엄마.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다 우리 가족 때문이잖아요. 이번에 성공하면 정말 펜트하우스에서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나의 통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경자는 그 모든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이번에도 돈 때문에 속는구나. 경자의 마음속에서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몇 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의 순수함이 또다시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았어요. 엄마도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확실해요. 이나가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사무실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경자는 화장실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대화가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경자는 건물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로비 한편의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경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장 민우에게 달려가서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믿을까요? 이나의 연기력을 보면 쉽게 빠져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오후에 다시 14층으로 올라갔을 때 경자는 이나의 다른 모습을 또 목격했습니다. 민우가 깜짝 방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나야, 갑자기 와서 미안해. 민우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경자는 복도 끝에서 청소하는 척하며 지켜봤습니다. 아니에요, 좋아요. 보고 싶었는데. 이나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의 차갑고 계산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순진한 소녀 같았습니다. 직원들한테 너무 힘들게 하지 마. 좋은 회사 분위기가 중요하거든. 네, 알아요. 저도 항상 직원들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해요. 경자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직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면 정말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 역시 내 이나가 최고야. 민우가 이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나는 수줍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경자도 순간 속을 뻔했습니다. 30분 후 민우가 떠났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이나의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직원들을 보는 눈빛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뭘 봐요? 일이나 해요. 어느 직원이 힐끗 봤다는 이유로 이나가 쏘아붙였습니다. 경자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경자는 서재에서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몇 년 전 구입했던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녹음하기 위해 샀던 것이었습니다. 경자는 녹음기를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영정 앞으로 갔습니다. 여보, 이젠 증거로 보여줄 때인 것 같아요. 경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또 속고 있어요. 이번에는 더 교묘하고 나쁜 여자한테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심이 깃들었습니다.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실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확실한 증거를 모을 거예요. 저 아이의 진짜 모습을 민우가 직접 듣고 볼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경자는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녹음 파일은 집에서 휴대폰으로 백업해 두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마지막 싸움이었습니다. 오후 2시 리나 디자인 사무실에는 긴장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계약 건으로 전 직원이 회의를 마친 직후였습니다. 경자는 복도에서 조용히 청소를 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점퍼 주머니 속 녹음기는 이미 작동 중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나는 사무실 한가운데 서서 스마트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통화하는 듯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안으로 진행하면. 이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아져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경자는 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으면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가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그런 문제가 있을 리 없습니다.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이나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 계약 망치면 다 당신들 탓이에요. 이나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녀의 화난 모습을 본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유난히 심해 보였습니다. 누가 이 자료 검토했어요? 이런 실수를 어떻게 해요? 이나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집어들며 소리쳤습니다. 김 디자이너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지금 당장 답을 원한다고요. 이나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며 화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복도에서 청소하고 있는 경자를 보았습니다. 화를 사귀지 못한 이나는 갑자기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경자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커피 찌꺼기, 종이컵, 그리고 점심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줌마. 이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네. 청소가 일이라면서 이런 것도 못해요? 이나는 쓰레기통을 그대로 들어 올렸습니다. 경자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었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쓰레기통 안의 모든 것들이 경자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커피 찌꺼기가 흰머리에 엉겼고 종이컵이 어깨에 맞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경자의 회색 청소복은 순식간에 더러워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모두 놀라서 숨을 죽였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몇몇은 도와주려고 했지만 이나의 눈빛이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은 상사 눈치를 보며 입을 닫았습니다. 경자는 그대로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쓰레기들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커피 냄새와 음식물 냄새가 섞여서 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밑바닥은 원래 이런 냄새가 나죠? 이나가 비웃으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 말에는 경자를 완전히 무시하고 모독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걸레를 주워 들었습니다. 몸 전체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차분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일입니다. 그 순간 경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서는 무음으로 작동 중인 녹음기가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모든 것이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이나는 만족한 듯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화풀이를 제대로 한 것처럼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청소나 제대로 하세요. 경자는 머리에서 커피 찌꺼기를 털어내며 묵묵히 바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바닥은 다시 깨끗해졌지만 그녀의 옷은 여전히 더러웠습니다. 냄새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옷을 털고 얼굴을 씻으면서 경자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안타까웠습니다. 저런 사람과 결혼하게 될 아들이 불쌍했습니다. 이제 충분해. 경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나의 진짜 모습을 충분히 확인했고 무엇보다 녹음까지 했습니다. 점퍼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확인해 봤습니다. 무음으로 작동 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나가 했던 모든 말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나야, 여기 있었구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바로 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이 시간에 왜 여기 온 것일까요? 경자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우는 복도로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갓 정리된 복도와 청소하고 있는 여자, 그리고 긴장한 표정의 이나를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기 왜 이상한 냄새가 나? 민우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떠도는 커피와 음식물 냄새가 이상했습니다. 이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방금 전 자신이 한 행동을 민우가 알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재빨리 머리를 돌렸습니다. 이 아줌마가 저한테 커피를 쏟았어요. 이나는 급히 경자를 가리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억울함을 가장한 연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줌마가 청소하다가 실수로 쓰레기통을 엎어뜨렸나 봐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경자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민우가 이나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경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런데 옷이 더러워졌어요. 이나는 옷의 먼지를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민우는 청소하고 있는 경자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실수하셨나요? 민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책망하기보다는 걱정하는 어조였습니다. 경자는 그런 아들의 마음씨가 고마우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경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들이 속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든 경자는 모자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벗었습니다. 커피 찌꺼기가 묻은 회색 머리가 드러났습니다. 민우야, 나야. 엄마야. 경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서 일하세요? 민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청소부 복장을 하고 이곳에 있다는 것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이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자가 민우의 어머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니 식은땀이 났습니다. 어머님이세요? 이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것이 역력했습니다. 경자는 이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난 며칠간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민우의 어머니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을? 이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궁금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지키고 싶어서다. 경자의 대답은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지킨다고요? 민우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지킨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경자는 점퍼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기계였지만 그 안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여기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봤다. 그리고 들었다. 경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이나는 녹음기를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뭐예요? 이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진실이다. 경자는 녹음기를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민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걸 들어봐라. 경자의 눈빛은 한없이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이나는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어머니와의 전화 통화 내용이 기억났습니다. 민우야, 제가 설명할게요. 이나가 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직접 들어야 할 때다. 민우는 녹음기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심상치 않은 내용이 들어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요? 필요하다. 너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경자의 말에 민우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복도에 이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외아들이래요. 상속받을 것도 많대요. 첫 마디부터 충격이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고요. 결혼만 하면 평생 편하잖아요. 녹음이 계속되면서 이나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민우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를 뒤집어 쓰는 장면의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이나의 모욕적인 말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복도에는 침묵이 흘렸습니다. 민우는 녹음기를 내려놓고 이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당신 목소리인가요? 민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자는 민우가 들고 있던 녹음기를 다시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더 많은 녹음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무엇이 더 나올지 두려워했습니다. 경자는 휴대폰 화면을 터치해서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복도에 이나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 남자 외아들이래요. 상속도 있대요. 이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금 전 녹음기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고요. 결혼만 하면 평생 편하잖아요. 이나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와 나눈 전화 통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 목소리야. 민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실망과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건 장난이었어요. 이나가 급히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변명이라는 것이 너무나 뻔했습니다. 장난요? 저렇게 구체적인 것이 장난이라고요? 민우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이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자는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나가 직원들을 꾸짖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따위 디자인밖에 못해요? 초등학생도 이거보다 낫겠네. 이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민우는 눈을 크게 뜨며 이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직원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건 일할 때는 엄격해야 해요. 이나가 작은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못하면 집에 가지 말고요. 월급에서 깎을 거예요. 이나의 폭언들이 하나씩 재생되었습니다. 민우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알던 이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화영과 나눈 대화였습니다. 그 여자, 남자친구 앞에선 천사예요. 우리한테는 악마죠. 화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돌려 이나를 바라봤습니다. 남자친구라는 게 저를 말하는 거죠? 이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이었습니다. 네 번째 파일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줌마, 청소가 일이라면서 이런 것도 못해요? 이나의 목소리 다음에는 무언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밑바닥은 원래 이런 냄새가 나죠? 민우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런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요? 민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나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때 화가 났다고요? 그럼 우리 어머니한테 쓰레기를 뒤집어 씌워도 되는 거예요? 민우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복도에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이나가 어머니와 나눈 대화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 하나 모시는 거 어렵지 않죠. 돈 많은 시어머니면 더 좋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요. 끝이에요. 민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실망감과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경자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민우야, 이제 알겠니? 경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이나는 마지막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민우야, 제가 설명할게요. 이건 오해예요.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라고요? 어떤 부분이 오해인가요? 민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돈이 목적이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해요. 사랑이라고요? 방금 들은 것이 사랑인가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해졌습니다. 커피 냄새와 음식물 냄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이나에게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또 속았네요. 경자는 아들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이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민우야,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 사이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민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이에요. 정말로 끝이에요. 이나의 얼굴에는 절망이 스쳤습니다.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과는 1분 1초도 더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민우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경자는 이나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사랑이 뭔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나는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는 패배감이 역력했습니다. 민우와 경자는 복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런 고생을 시켜서 죄송해요. 괜찮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중요하니까. 경자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을 지켜낸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두 모자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복도에는 다시 정적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화로운 정적이었습니다. 며칠 뒤 부산 언론에는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리나 디자인이 직원 갑질 논란으로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대표 사퇴를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정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CCTV 영상과 직원들의 진술, 그리고 다수의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악화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나는 결국 회사를 정리하고 부산을 떠났습니다. 경자는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지켜낸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민우는 며칠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에도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들아, 너무 자책하지 마라. 경자는 침울해 있는 민우를 위로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또 똑같은 실수를 했네요. 그게 너의 장점이야. 사람을 쉽게 믿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거다. 경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아들의 순수함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신중해야겠어요. 그래, 그것도 배워야 할 것 중 하나지. 일주일 후 경자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부산 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청소부로 일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었습니다. 소아병동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경자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랜만에 순수한 웃음을 보며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그곳에서 경자는 김수정을 만났습니다. 32의 간호사였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에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자는 수정의 따뜻한 마음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아이들이 어머님을 너무 좋아해요. 수정이 경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나도 아이들이 좋아요. 순수한 마음을 보면 힐링이 돼요.
경자는 수정과 이야기를 나누며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가식이 없고 진솔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 후 경자는 민우에게 수정을 소개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민우가 어머니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러 왔을 때였습니다. 민우야, 여기 와서 인사해라. 경자가 민우를 수정에게 데려갔습니다. 수정은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드님이시군요. 수정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민우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항상 수정 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어색함보다는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경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민우는 종종 병원에 들렀습니다. 어머니를 데려다 주는 것이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수정을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수정도 민우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수정은 이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수정 씨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해요? 민우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픈 아이들이 웃을 때요. 그보다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수정의 대답은 꾸밈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 말이에요. 지금도 충분히 하고 계시잖아요. 좋은 식품을 만드는 것도 사람들을 돕는 일이에요. 수정의 말에 민우는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반년이 지나고 민우는 수정에게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에서였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수정 씨, 저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 주실래요? 민우의 고백은 진솔했습니다. 화려한 말은 없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좋아요. 수정의 대답도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1년 후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근처의 작은 웨딩홀에서 민우와 수정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하객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경자는 한복을 차려입고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수정은 소박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만의 순수한 아름다움이 빛났습니다. 민우는 정장을 입고 수정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경자는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이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아서 안도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행복해 보여. 경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네요. 그래요. 이번엔 진짜예요. 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을 때였습니다. 민우가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 덕분이에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뭔 소리야? 너희들이 잘 만난 거지. 경자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수정도 경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우리 수정이가 고마워. 민우 잘 부탁해. 웨딩홀 밖으로 나서자 따뜻한 가을 햇살이 세 사람을 감쌌습니다. 바닷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민우와 수정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경자는 그 뒤를 따라가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진짜 사랑을 찾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찼습니다. 그날 저녁 경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민우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어요. 이번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가 잔잔했습니다. 경자는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돈은 사라져도 마음의 온도는 남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참된 품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